네. 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입니다. 2023년도 2학기 디지털 인문학 제7차 특강의 세 번째 강연자로 김우정 선생님을 모시고 한자 OCR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우정 선생님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김우정 선생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단국대 한문교육연구소에서 이제 한자와 관련된 이제 디지털 인문학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그 연구 성과와 연구 방향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반갑게도 이제 김우정 선생님께서 저희 한림과학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옆에 모셔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우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좀 지금 이미 이성우 교수님께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조금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림대하고는 그래도 인연이 있습니다. 94년도에 한림대 부설 태동고전연구소 그 세간에 뭐 지곡서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 또 2000년대 초에 박사 논문 준비할 때도 거기 들어와서 2년 정도 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이 한림대에 좀 강의를 나왔었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뭐 천상 한문학 공부만 쭉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부터 그 이후로 한동안 계속 연구를 해왔던 것이 한문, 산문이었습니다. 산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늘 정말 몹시도 궁금했던 것이 옛날 어른들이 이분은 뭐 한유의 글을 많이 읽은 것 같다. 누구는 유종원의 글을 많이 읽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그러는지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알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코퍼스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그때 좀 듣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기계 번역에 적합한 한문 고전 코퍼스 구축이라고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그걸 이제 코퍼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보다 보니까 의외로 한문 고전 자료를 텍스트화해서 이렇게 구축해 놓는 그 과정들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일단 그 과정부터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 과제를 어,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릴 과제는 2021년까지 19년부터 21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어, 저희가 이제 프로포즈를 제출해서 선정되고 이렇게 진행했던 겁니다. 네, 뭐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고 그 결과 또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 좀 까지 그러면은 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자 OCR 개발과 활용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 한자 OCR 개발의 배경, 그리고 문자인식 기술의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국내의 한자 OCR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OCR 기술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만들어낸 한자 자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된 남겨진 과제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좌우로 같은 글자들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면은 글꼴이 조금 다른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좀 더 볼까요? 아,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오른편에 있는 거는 가로획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줄에는 해자가 있는데 역시 오른편에 있는 거는 약간 다르게 쓰여 있죠. 혹시 이게 이제 지금 동아시아 3국에서 같은 글자, 같은 의미를 지닌 글자이지만 이렇게 다른 자형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본 겁니다. 눈치채신 분은 안 채셨겠지만 이미 지금 이렇게 표시한 부분, 요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친 부분들은 중국에서 그 규범자로 이렇게 제정해 놓은 글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 거는 위에가 입구자 형태로 되어 있고 중국 거는 마른 목골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물리칠 각자인데 이건 아예 자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구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한자의 구성 성분 자체가 전혀 다르게 왼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리중자 같은 경우도 꽤 달라 보이죠. 사실은 자원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 인자 세 개가 밑에 붙어 있는 건데 요게 좀 쓰임이 좀 다른 모양으로 쓰였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것이고요. 다만 윗부분은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거는 보면은 어, 그런 명자처럼 보이고 중국의 것은 목자처럼 보이죠. 자원 측면에서는 이쪽 오른편에 있는 것이 더 분명하다고 하죠. 또 그리고 이 끈을 절자 같은 경우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가 칼도자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여기는 그거하고 좀 다른 형태죠. 이런 식으로 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저도 뭐 제가 방문학자로 중국에 가 있었을 땐의 일인데 이제 뭐 중국어를 배우면서 그럴 때 이제 장문 같은 걸 하는데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쓰던 방식으로 이렇게 썼더니 대뜸 글자 틀렸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틀렸느냐? 이제 그게 바로 여기 왼편에 있는 이 각자, 뿔각자의 경우였는데 이렇게 아래로 획을 내려 그으니까 잘못됐다면서 그걸 바로 이렇게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규범화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아예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로 이렇게 지금 심한 경우에는 특히 맨 밑에 있는 이 창자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같은 글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오른편에 있는 제주 예자 같은 경우인데요. 이건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체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간략화하는 간화자로서 밑에 세 글자가 있는 글자를 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일본에서 규범자로 상용 한자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자형들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분명히 제주에 여기 밑에 이를 운자가 붙어 있죠. 이건 사실은 번체자로도 이게 별도로 존재하죠. 향초의 한 가지입니다. 그 책 같은 것을 많이 보관하는 그런 곳에 어, 이제 존벌레들이 많은데 이 운초라고 하는 이 향초를 거기다 두면은 존벌레가 접근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관 같은 건 운각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글자, 번체자로도 존재하는 글자를 제주예자로 일본에서는 간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도자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르죠. 이거는 중국의 간화자는 이 그림 도자의 초서 형태를 가지고 와서 만든 건데 이거는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일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근데 반면에 덕덕자 같은 경우 위에 있는 덕덕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밑에 가로획이 하나 있는 글자를 쓰는데 자원 측면에서 없는 것이 더 그 자원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나 일본은 각국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이 표준자를 정해놓고 규정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저 파랗게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누구도 이게 규범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없는 거죠. 그냥 관행적으로 이게 규범자인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중고등학교 한문 과목 같은 데서도 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라고 해서 1800자를 지정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강희자전의 자형을 어, 기준으로 한다라고는 했지만 그것과 다른 것들이
여러 글자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게 부합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처럼 보면은 인문 고전학, 동아시아 인문 고전학을 하려면은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게 결국 그 문자일 텐데 문자에 대한 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또 아니면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 OCR을 통해서 이 대량의 한자 자형들을 정리해서 수집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자 OCR 말 그대로 뭐 광학적 문자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빛을 이용해서 한자를 판독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는 비정형 형태의 어떤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뭐 이런 기술이 없었다면 결국 사람들이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들이죠. 고전 자료 같은 걸 DB로 만들려면요. 그런 것들을 적은 비용으로 단시일 안에 해낼 수 있다는 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누구의 문체를 닮았는 것인지, 누구의 글인지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결국은 그것이 그런 것들이 어떤 태깅이 되어 있는 코퍼스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OCR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한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은 글자라 할지라도 자형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자형이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었는가를 살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글자를 대표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또 어쩌면 일반인들은 이게 가장 더 좋아하겠죠. 한자 자동으로 인식하는 앱 같은 걸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한자는 일단 그 한자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목판 또 혹은 뭐 금속 활자 등등 여러 가지 뭐 도활자, 석인본 등등 그 판종들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 판종의 그 성격의 그 특성에 따라서 글자의 형태들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인쇄 상태도 역시 균질하지 않고요. 그래서 양질의 OCR 결과물을 얻는 게 만만치 않다. 는 것이죠. 이런 OCR 기술은 또 어떻게 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흐름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흔히 이제 지금 화면에서도 잠깐 보이는 것처럼 OCR-A, OCR-B 아주 친숙한 어, 서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미 60년대 초에 개발이 됐던 겁니다. 이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빛을 투과해서 그냥 투과되는 것과 투과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일단 너무 복잡한 문자는 아예 판독이 불가능할 거고요. 로마 이렇게 알파벳처럼 단순한 것도 최대한 서로 겹치거나 혼동이 되지 않도록 약간 임의로 변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최초의 것이 OCR-A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변형한 게 OCR-B. 이게 가장 초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계층적 형판 일치화, 뭐 풀이를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HTM 기술이라고 흔히 합니다. 이게 이제 한자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초의 인쇄체 한자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초기에 그 OCR A, B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복잡한 자형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수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부수라고 하는 것도 더 작은 단위로 쪼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획 단위로도 다 나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쪼개고요. 그 쪼개진 것들의 거리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정보를 입력시켜 가지고 판독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 OCR-A, B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판독이 가능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블러링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복잡한 것은 좀 단순화시키는 거죠. 서로 그 획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은 살짝 뭉개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예 판독을 못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자병 혹은 뭐 노이즈라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은 글자를 판독하는데 가장 장애를 주는 요소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런 그 80년대 후반까지 이게 이제 진행된 상황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자는 일단 너무나 자수가 많다. 뭐 중화자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많은 양의 한자를 모아놓은 건데 거기는 뭐 사실 같은 글자의 이체자 혹은 이사자 이런 것들까지 다 글을 모아놓아서 뭐 어, 일부 중복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8만 5천 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8만 5천 개의 자형을 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다 서사의 형태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서사 습관의 차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구별하기는 사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그 전까지 시도되었던 여러 기술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문자 인식 기술이다. 이것은 뭐 이제 뭐 우리 인공지능 쪽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거죠.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저도 잘 몰랐는데 좀 살펴보니 이미 57년, 1957년에 이 기술이 처음 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퍼세피언과 뉴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구조, 원리 이런 것들과 흡사하게 인접한 층간테는 이제 그 뉴런들이 연결된 형태로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입력받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력된 특성 가운데 어떤 것이 얼마만큼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량해서 거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일정한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을 내보내는 것.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여기 그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정보들이 들어가면 거기에다 이제 가중치를 더해서 합산을 하고 그 결과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특성을 나누는 거죠. 이를테면은 어, 보라색이다라고 하는 것과 노란색이다라고 하는 것의 가운데 이렇게 선을 쭉 그어서 임계선을 그어서 이것을 구별을 해주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단층 퍼셉트론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런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못 나누는 거죠. 이게 이를테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동그라미가 빨간 동그라미가 세 개하고 별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분명히 두 가지가 구별이 되겠죠. 또 그 반대로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별이 흩어져 있는 것이라면 선 하나를 그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럼 선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측 퍼셉트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적어도 중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음, 구조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한 AND나 OR 이런 것보다는 더 복잡한 이런 것들도 분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여드린 것하고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은닉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로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분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좀 점점 지금도 아주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예로 든 거지만 좀 더 이제 복잡한 어떤 이미지 같은 걸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어, 그 레이어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레이어들을 자꾸 넣게 되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과적합.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차원의 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림 오른편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일직선상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1과 1의 거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 평면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그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 같은 게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쉽게 이거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X축과 Y축 이렇게 그걸로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X축은 몸무게, Y축은 키 이러면은 키가 170cm이고 몸무게는 70kg인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더 정교하게 하려면은 뭐 남성, 여성, 아니면 피부 색깔, 또 뭐 나이,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각각의 하나의 차원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 2차원이 3차원이 되고 3차원이 4차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보면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요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 바깥의 부분들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점점 전체에 비해서 적은 것이 되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결과.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넣었더니 결국 나오는 답은 다 똑같이 인간이더라. 뭐 이런 정도밖에 못 나오는. 그래서 이를테면 한자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한자인 것만 판단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보의 양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정교하게 인간들이라면 그걸 많은 정보를 넣어주면은 더 구별하기 쉬울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학습을 시킨다면은 물론 그때는 다 구별을 해내겠죠. 10가지 차원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은 그 컴퓨터의 그 용량 자체도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까 또 나왔던 가중치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들만 남겨놓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상해버리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조절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자 인식 기술의 핵심인 것이죠. 그 파라미터 조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임다고 좋은 일도 아니고 늘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적절한 그걸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퍼세트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이제 CNN, 이제 합성곱 심경망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이거는 이제 아주 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가운데 중자 같은 경우를 그때 여러 개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음, 큰 그걸 이제 컨볼루션 하는 레이어가 있고 그것을 다시 또 그 주요한 특징만 합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의 특징을
일단 추출을 하고 추출된 데이터들을 다시 축소를 해서 이렇게 응집을 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주요한 특징만 찾아내는 것. 이것을 이 합성곡, 그러니까 CNN, 합성곡 신경망 기술이라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손글씨 숫자 이게 8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요. 이게 지금 그 8을 둘러싸고 있는 게 그 가로 세로 이 28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밝기를 나타내는데 그 밝기를 정수로 0에서부터 255까지 사이에 그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 8의 경우 똑같습니다. 이것도 좌우가 다 28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것은 다 0이 될 것이고 이 팔자가 있는 부분들은 그 밝기에 따라서 숫자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레이어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컨볼루션 레이어들 같은 경우들을 그걸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커널이라고도 하고 또 필터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다가 이제 같이 셈해서 이것을 차원을 축소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덩어리들이 네 개 하나의 이미지라고 하겠는데 이미지를 이렇게 쪼개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 일일이 이제 그 숫자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요 오른편에 있는 것이 그 커널 혹은 필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필터들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진하게 표시된 1, 2, 3, 0, 1, 2, 3, 0,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여기 201, 012, 102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해서, 다 이렇게 셈해서 그 더한 값이 63.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요 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칸, 우클릭 한 칸 옮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230, 123, 012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방식으로 합산하면은 55가 되고 또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의 화면을 한 칸씩 칸을 옮겨가면서 그것을 셈을 해가지고 그 필터를 씌워서 셈을 해서 그 특징들을 다시 수치로 나타내면서 이걸 줄여나가는 과정을 반복해 나간다. 뭐 쉽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필터를 도대체 몇 개를 그러면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 필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데다가 무슨 셀로판지를 또 빨간 셀로판지를 씌우면은 빨갛게 보이고 다른 것들을 뭐 편광패 뭐 유리를 씌우면은 뭐 그 뭐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그 특징들을 각각의 특징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숫자 하나만 달랑 넣은 거니까 비교적 쉽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뭐 구글링 같은 거 해보면은 막 많이 제일 많이 나온 그림이 이겁니다. 논문 같은 데서도 흔히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카우보이가 있다. 그럼 요 안에도 수없이 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컴퓨터는 이것이 이미지인조차도 처음엔 모르죠. 그러니까 무엇이 이미지고 무엇은 이미지가 아닌지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각각 어떤 이미지인지 하는 것들을 다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 문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게 하려면은 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뭐 뒤에서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우리 문집들에 보면은 글만 있는 게 아니죠. 일단 대개 보면 문집들은 다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판심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미 같은 것들이 찍혀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장단점이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 뭐 동아시아 고전학 연구자들은 대부분 한국 번역원에서 만든 그 고전 종합 DB를 이용하는데 그 고전 종합 DB의 원문들에는 다 권점을 찍어놨습니다. 우리가 그 구별로 이렇게 끊어 읽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좋지만 그냥 그 데이터 그 자체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다 하나의 불필요한 노이즈들이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별도의 기술이 필요한다. 그것이 바로 RCNN 계열이라고 하는 모델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
이 RCNN이 패스트 RCNN이니 패스트 RCNN이니 그리고 우리 저 연구소에서 한 마스크 RCNN까지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여러 가지 그 필터들을 씌워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처음에 학습시킬 때는 바운딩 박스 같은 것들 둘러요. 근데 그 바운딩 박스가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옮기거나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킨 거죠. 클래스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학습이 되면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이 RCNN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 그 자체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그 용량을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줄이고 그래서 얼마나 신속하게 하는 것을 판단해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국내외의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아마 역시 중국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한 26년 전쯤에 문형각 사고 전서를 전산화하면서 여기다 OCR 기술을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기업은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아이해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18년 이후부터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정책이나 혹은 뭐 국가 소프트 파워 증진 정책 등과 같은 이름의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중국 가보면은 각 대학 또 혹은 뭐 기관 이런 때마다 국가의 어떤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성능들도 뭐꽤 괜찮은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관련 기술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사실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한계이긴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이 중국 쪽의 것들은 이 고문원을 인식하는 성능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UI 같은 것도 좀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음, 그 결과를 검토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은 갑골문이나 금문, 금성문, 또 간독 이런 것들을 어, 판독하는 OCR도 개발된 바가 있고요. 또 OCR 기술과 이제 우리 한국고전번역원도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들을 디지털 화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서 기계 번역 그것을 이제 버트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에 투입을 해서 자동 표점기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심지어는 아예 번역까지 같이 하는 그러니까 문자 인식에서부터 번역까지를 하나의 어떤 플랫폼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진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서도 처음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에 걸쳐 가지고 그 승정원 일기 자료 기계 번역 같은 걸 시도를 했는데요. 그 지금 현재 또 그 이후 후속 사업으로 어, 이 문자 인식 기술까지 결합을 해서 번역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좀 어,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주요 그 OCR 기술 개발 현황들입니다. 어, 이 중에서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화남 이공대학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이 학습 데이터로 고려대장경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그 이런 판독 속도도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일부 마멸된 거, 이제 글자들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복원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내는 거죠. 원래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일 거다라고 하는 것. 혹은 글자들이 겹쳐가지고
그 종이들이 얇으니까 뒷면이 베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겹쳐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 레이어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구별해서 읽어내는 뭐 이런 기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고려대 장경 같은 경우를 택한 것은 그것이 그만큼 다양한 어떤 어, 자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접근의 용이함도 있고 뭐 하는 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기체, 그 손글씨죠. 우리가 말하는 행초사고가 아니라 요즘 이렇게 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학습 데이터로 써가지고 어,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시도들이 지금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지금 이 두 군데 다 두 개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둘 다 대만 중앙연구원에서 개발한 것들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컬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역사 언어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위에 있는 것은 홍콩 중문대학에서 이 자동 인식 경연대회 같은 것들을 두 차례 진행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남 이공대학에 개발한 것을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그 PNC라고 하는 학술 대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마침 이 중앙연구원에서 요 기술을 OCR을 개발한 담당자도 참석을 했었고 그 홍콩 중문대학교의 이 경연대회를 주관했던 그 수석 연구원도 같이 와서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꽤 아주 어, 열흘 정도 시간을 갖고서 그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바꿔가지고 제공을 해주면서 그 성능을 어,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걸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뭐 그리고 이 대만에서 개발됐던 건 역시 그처럼 뭐 마멸자 같은 걸 복원한다거나 중복된 것을 이렇게 처리한다거나 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어와 한자들이 뒤섞여 있는 그두 가지 언어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도 판독을 하는데 그 판독률이 한 90, 현재 지금 본인들이 이제 그쪽에서 발표한 바로는 9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들이 다종의 언어들이 섞여 있는 것을 그 정도 수준을 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간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연 그리고 돈황 이런 데서 발견된 그뭐 죽간이라든지 목간 이런 데 있는 자료들을 판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쿠주시즈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과거에 우리 식으로 하면 행초소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인식기 개발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바람직스러운데 그 오픈 소스 형태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그 지금까지 그 판독이 제가 확인된 쿠즈 시트들을 다 데이터셋도 모아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한번 스스로 이런 것들 OCR을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서 얼마든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사례들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국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어떤 앱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기 같은 데 적합하게 되어 있어서 대량의 문헌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새롭게 개발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종수는 대단히 다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준비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치밀하고 또 그것이 일단 개발이 완료되면은 그 개발의 전 과정, 그 결과까지를 모두 다 공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 쪽의 에,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된 건데요. 미국의 도미니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의 웨인 교수인데 이분이 보니까
한국의 판소리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강대에서도 한 10여 년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런 근현 근대 자료들 보면은 영어, 또 뭐 지금 우리 한국어, 일본어, 한자, 심지어는 그 밖에 뭐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막 뒤섞여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OCR로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밑에 있는 건 좀 다른 겁니다. You only look once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은 딱 한 번만 본다 라고 하는 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얼타임 객체 인식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동영상 같은 것들을 판독하는 기술인 거죠. 그게 뭐 중국에선 같은 경우 그 수억 명의 사람들 누군지 다 그 CCTV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유사한 한 가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마스크 RCNN이라든지 패스트 RCNN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의 까지 이 사용에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서 이 판도가에 이용을 한다면은 데이터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그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동영상까지 이렇게 인식할 정도라면은 뭐 굳이 이것을 문자 이게 정지되어 있는 그런 문자 인식 기술 같은 거야 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동영상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성능을 발휘하지만 정밀하게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도가 중요한 이미지는 여전히 아까 소개해드린 마스크 RCNN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야 한다. 물론 이제 이것들도 점점 발달할수록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네, 지금 화면에 보는 것들은 이제 국내의 것들입니다. 경북대에서는 초서 인식 도전을 한 바 있습니다. 5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인식보다도 이제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어떤 것이 문자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문자들을 그리고 알고 그 문자들을 한 글자 단위로 쪼개는 과정들, 그걸 분할,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러면 그 쪼개놓은 것이 그럼 어떤 글자인지를 또 어, 이렇게 매칭해서 알려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초서 같은 경우는 흘렸으니까 그 스트로크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한 글자인지를 판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난점이 있는데 거기에 도전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에서도 개발한 게 있고요.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도 개발한 게 있습니다. 또 아까도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반으로 한 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고서를 번역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 이건 뭐 내년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지금 최근에 공개된 것이 누리 IDT라고 하는 기업체인데요. 기업체에서 만든 건데 무료, 유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예, 이거 가지고서 좀 해보니까 고전 종합 DB에 있는 개인 문집 총괄 자료들 몇 가지를 넣어봤는데, 분할률 같은 경우는 뭐 99%,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분류율에 있어서는 한 97%,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아까 대만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뭐 어려운 그런 텍스트들을 넣어가지고 판독해낸 것이고, 심지어 다른 언어까지 이종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 포함해서 95% 수준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 누리에서 개발한 것은 과연 뭐 좀 흘려쓴 그런 행초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판정의 형태가 다른 경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은 과연 뭐 어떨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 것인지 좀 시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지금 옆에 우리 연구원이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미지는 현종실록을 예로 지금 가져왔다고 합니다. 현종실록 자료 만든 걸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고요. 네, 글자 인식 부분을 네, 클릭을 하겠습니다. 음, 응답 없음이라고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서 그 성능이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판독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조금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화면이 아마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이걸 그래 한 평균 한 3분, 4분 정도 읽는데 이렇게 걸리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다른 아까 소개해드린 대만 거나 뭐 누리 이런 거 보면 넣으면은 누리는 아마 한 1, 2초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대만 건 그보다도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대용량 자료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거는 이거 해놓으면 이제 작동시켜 놓고 한잠 자고 일어나거나 뭐 밥을 먹고 오거나 그래야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래 뭐 그런 정도입니다.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아직 이 OCR 모델은 일반에 공개는 않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지금 여기서 시연을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랬는데 만약에 일반 공개하면 이게 트래픽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요. 네, 이제 레터는 음, 이제 한 글자씩 쪼개진 이미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 파일에서 전체를 전체 이제 텍스트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돌린 홍준실자에 대한 OCR 결과물은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음.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아예 변환을 한 걸 드린 거고요. 또 이거를 한 글자씩 이렇게 그 분할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그 빠짐없이 분할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한 글자씩 낱글자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전체 화면에 그 바운딩 박스 같은 걸 쳐가지고 친 형태로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 대조 같은 것들 맞게 되어 있는지를 그 라벨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개한 것은 총 3억 1,300만 자 정도를 각각 다 낱글자로 DB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승정원 일기에서 뽑은 행초서 이미지 1,200만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한 거는 글자, 이를테면 뭐 용용자도 수십, 수백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각각의 용용의 경자라면 그 한 종으로 이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7,527자 종이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수집 대상 서목은 한국문집총관 전체, 본집과 별집,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전체, 그리고 일성록 전체이고요. 승정원 일기와 일기청 등록 같은 거는 부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판종으로 보면은 목판부터 도자기로 만들어 놓은 도알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여러 것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종이 이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대개 이게 문집되면 한 1만 7천 여자 정도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다 해놓고 보니까 1,593종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없었던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못 잡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아까 그래놓고 무슨 90%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빠진 것들은 되게 이제 아주 저빈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벽자라고 하는 글자들. 어떤 문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문집총관 전체를 뒤져봐도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글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의 불균형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뭐 한 200만 자 정도를 학습을 시킨다면은 그 중에 뭐 한 일자 같은 경우는 수백 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뭐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그 벽자들은 거의 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자꾸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 컴퓨터는
그 빈도가 잦은 쪽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것은 낮은 것대로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잊혀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빈도자들로, 그러니까 오분류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두 가지 뒤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고빈도자들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데이터를 조절하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거는 저빈도자를 증폭을 하는 겁니다. 그 200만 자 세트 가운데서 일부러 그 글자들을 한 번 더 만들어 가지고 실제 없다 할지라도 유사한 거 다시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투입을 하면 빈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만 글자를 글자 그대로 인식해내지 못하는 고 약간 왜곡해서 인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미지 분할에 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RCNN이고,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이게 무슨 글자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는 데 쓰는 것은 인셉션 리전 V2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썼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5천만 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따가 나중에 그 검색 시스템도 다 만들어 놨는데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다 3억자 정도를 모았는데 이 글자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추가적인 검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서, 근데 이 국가는 이미 텅 비어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래서 이 수집된 이미지를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처리해 주는 과정. 그리고 그걸 이제 넣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다시 이게 어떤 글자들인지 그 각각의 글자, 뭐 한림 대학교 각각의 글자로 분류를 해내는 것, 그리고 그게 분류된 것들이 제대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검수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DB에 입력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이미지 수집에 있어서는 그 고전종합 DB에는 아주 좋은 점이 문집 이미지 파일들이 다 있죠. 그걸 우리가 면 단위로 다 크롤링해서 이미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전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은 아주 흐리 잘 안 보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점 같은 게 찍혀 있거나 이게 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얘네들 민감해가지고 이걸 글자로 이렇게 판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몇 글자들만 이렇게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잘못 판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초기에는 이런 것들의 오류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하지만 잔뜩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도장이 찍혀 있는 것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 이거는 그 도장이 그나마 글과 관련 없이 바깥에 찍혀 있지만 이렇게 위에 찍혀 있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병,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는 건데 이 노이즈를 제거해서 학습을 시켜야 했다. 또 이런 그림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림 속에 이제 지도인데요. 지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까지 뭐 학습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아주 좀 어려운 문제가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일부가 사라져버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겹쳐져 가지고 종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이게 모양이 이상하게 됐네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판독률을 높일까라고 그러면 정교하게 잘라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글자를 그대로 그 외곽선을 마치 오려 붙이기 하듯이 이렇게 선을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그어가지고 학습을 시켰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분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차에는 그래도 완만하게 이렇게 구획해서 줬더니 역시 성능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근데 한 면을 분할하는데 2초 정도가 걸렸고, 목판본 같은 경우는 93%, 활자본은 뭐 94, 필사본은 74% 정도 남짓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도 좀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례 같은 것들로도 참고해서 결국엔 맨 마지막에는 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스퀘어 방향으로만 이렇게 갖다 줘도 충분히 그 글자들을 분류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문제는 이런 거죠. 글자들을 보면 이렇게 같은 크기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있고 본문 안에 세 줄, 뭐 두 줄로 세 줄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진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까지 학습시키는 거는 필요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시켰고, 근데 학습은 또 어떻게 시켰느냐? 맨 마지막 3차 년도의 경우 에포이라고 하는데 에포치, 에포크, 뭐 이렇게 뭐 이폭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데 이 전체 학습 데이터를 한 번 학습하는 거를 에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마다 그 웨이트라든지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몇 번을 조정하느냐. 그래서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1년 차에는 1회, 그러니까 1에포크에 100번의 스텝을 줘가지고 총 300번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200, 300, 350, 400 이렇게 50 뭐 이렇게 단위를 나눠가지고 학습을 시켜봤는데 400 에포크에 가니까 과적합 현상이 나타나더라. 아, 그러니까 많이 여기까지 학습시키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350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동안 2년 동안 해놨던 걸 다 버리고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3억 1천만 정도가 된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이걸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글자인지 판독하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한국 고전종합 DB에는 다 XML 파일로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속성 정보들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의 한자에는 유니코드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걸 딱 맞게 매칭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XML 파일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 그 위치가 다 정확하게 테이블들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서명에 해당하는 곳에 편명이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달라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작업 이런 것들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수작업인데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니코드의 매칭 일치도가 한 90% 정도 된다. 근데 90%인데 자종으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 몇십여 자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자형 그 자체를 온전히 가져오는 게 우리에겐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형의 변화 같은 것들, 한자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도 꽤 필요한 일들이니까요. 그러려면 그 왜곡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판독 그 자체만 목표에 둔다면은 좀 더 실용화하는 그런 기술의 목표를 뒀다면 이런 기법들도 적용을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같은 자종으로 분류된 것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쇠금자를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두툼하게 안진경체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구양승체처럼 쓸 수도 있고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를테면 여기 보면은 놈자자와 할위자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위자와 이게 빨간색이 놈자자고 이게 뭐 보라색이 이게 할위자인데 이렇게 그 사이가 별로 떨어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글자로 판독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계속 이제 파라미터 조정들을 한 결과 이만큼 간격이 벌어져서 이제 다른 글자로 이제 나누어서 분류할 게 더 하는 그 뭐야 그 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형의 차이보다도 이때는 우리가 흔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획의 두께라든지 진하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 그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확인은 했지만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적용해가지고 그거를 이 분류에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미지들이 다 이렇게 추출이 되고 나면 이게 과연 제대로 추출이 된 게 맞는지 잘못 잘린 건 없는지 또 혹은 그 다른 글자로 용용자를 뱀사자로 판독했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직접 확인을 해서 하는 그런 검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단국대에서 발간한 한안 대사전에 보면은 그 표제자 정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총맥, 부수 등등등등 그 여러 가지 특성 정보들을 부여해서 이제 이 검색 시스템에 탑재를 하기로 했고요. 혹 유니코드 매칭이 불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없었던, 몰랐던 한자들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정밀 검토한 이후에 이게 신출자다, 한국 고유 한자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IRG 같은 곳에 등록 요청 같은 걸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또 잠깐 그 화면으로 보신 바와 같이 하나씩 한 글자씩 이렇게 분할이 된 것인데요. 밑에 보면 이렇게 넘버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니코드의 어떤 이제 글자인지 그걸 나타낸 것이고, 또 이제 거기에 퍼센트 같은 것들도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유니코드와 일치도가 이게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하는 건데요. 100%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건데, 그거는 뭐 근데 컴퓨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유형들이 늘 괴롭혔던 거죠. 첫 번째 A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일부가 이렇게 잘려 나오는 겁니다. 이건 분할 자체가 잘 못 되는 거죠. 문문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쪽만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오류들이 있고요. 또 경자일 텐데 이게 두 글자를 하나의 글자로 너무 이게 두 개가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한 글자로 판독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위아래에 있는 글자를 하나로 판독한 것,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보면은 이제 같은 글자의 동자임을 표시할 때 되게 쓰는 방법이죠. 점 두 개 이렇게 찍어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이게 아주 완벽한 원형은 아닙니다만 윗부분이 사라졌지만 이게 문집총간에 보면 이렇게 그 권점을 찍어놨죠. 그 부분들이를 문자로 잘못 오인한 것,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어미 같은 것들을 문자로 인식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뭉개지거나 또 혹은 흐린 이런 것들, 이런 케이스들도 어, 보였고요. 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이 이제 분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오류들이라면, 이 분류 과정에서도 이제 몇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 글자를 이렇게 다른 글자로 이렇게 이게 사실은 요 글자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글자로 이렇게 판독을 한 것. 그리고 이거는 거자 밑에다가 한글 자음 기역을 덧붙인 겁니다. 임꺽정 할 때 꺽 이렇게 이제 읽을 글자인데 이걸 편자로 잘못 분류한 겁니다. 이거는 글자가 아닌데 글자로 본 거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못 판단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검색 시스템입니다. 아까는 이제 관리 시스템이었고요. 이건 이제 사용자들이 여기에 한자 같은 걸 넣으면은 거기에 뭐 용용자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 가지 자형을 한꺼번에 볼 수 있거나 그런 방법입니다. 아직 그 검수가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좀 마무리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얻은 기억, 경험, 또 직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건 무슨 글자일 거야 라든지 뭐 흐름상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판독하는 그 종래의 방법들을 이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통시적, 공시적으로 이 한자의 사용 양상들을 잘 파악을 해서 표준 한자를 제정하는 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죠. 할 인력도 없고 국가의 지원도 없습니다. 민간에서라도 해야 될 일이고 그건 결국 학계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자연의 변화라든지 전 변화라는 것이 인쇄 방식의 차이 혹은 경제적인 어떤 요인, 심미 의식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는 것 같더라. 이 과정에 같이 참여했던 최지연 교수의 논문 가운데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위자, 청자 뭐 등등 몇 글자를 보고 유심히 살펴보니까 분명한 특징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 다른 국가들과도 대조를 해서 보니 언어 생활에서 이 한자를 쓰는
비중이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쓰는 한자가 아니라 보는 한자로 변화하였다. 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시간 관계에서 제대로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만 한리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위에 점 두 개를 이렇게 찍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뭐 시기에 따라서 혹은 판종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이런 차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그리고 아직 우리 연구소에서 만든 것은 여기 이런 쪽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자형을 찾아낸다거나 손실된 한자를 복원해낸다거나 판독을 한다거나 하는 데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속문 같은 것들, 목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데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계 번역, 또 코퍼스 구축 이런 등등에도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이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과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행초서의 분할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것, 또 분류의 정확도를 90%에서 한 95, 60% 정도까지 향상을 시켜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누적 학습, 바로 이겁니다. 이건 이제 이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분들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모델 개발할 때 이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 위에다 덧붙여서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성능이 향상되거나 그러는 게 아닌 거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근데 이왕이면 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면은 좀더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이건 뭐 상당히 공학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이 이제 개발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본 대조에 요즘은 정보나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본들을 대조하는 작업 뭐 기계 번역 이런 등등의 기초적인 자료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앱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꽃사진 같은 거 찍는 것처럼 핸드폰으로도 한자 판독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도 한자를 좀 읽을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지금까지 좀 거칠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OCR과 관련된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앱이 만들어지면 저희 그 한자나 한문뿐만 아니라 그 한국어학과 관련된 이제 한국문학과 관련된 그런 코퍼스 구축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귀한 강의 베풀어 주신 이제 김우정 선생님께 이제 박수 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